안녕하세요. 내란특별재판부의 진행을 맡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입니다. 오늘 제9화 내란특검, 내란임무종사 한덕수의 15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내란특검이 드디어 김건희 내란 개입 여부, 그리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내란 개입 여부 등까지 수사 확대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내란범에 대한 구형이 나왔습니다.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있는 내란특검의 수사 상황과 폭탄 발언들이 난무했던 각 재판들의 상황을 하나하나씩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험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손주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정치 검사에 이은 이제 검사 열전이라는 책, 드디어 베스트셀러까지 오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이성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 방송에서도 활약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부 책을 잘 읽었습니다. 예. 요즘에 지금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정말 매일매일 험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파묘에서 최민식 씨가 흙무덤을 이래 보면서 야, 이거 험한 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아유, 이거는 윤석열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때에 탈탈 털었다며. 네, 뭐 해놓고 탈탈 털었다며. 김건희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며. 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렇죠.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인가를 보여주는 요즘의 작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들이 이제 정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박성재의 이제 내란 개입 여부 예, 사태 결국 2번이나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제 2번이나 영장 기각을 당했는데요. 이 어떻게 됐냐? 드디어 김건희와 박성재의 어떤 통모가 나왔고,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수사 상황이 이제 게시가 됐습니다. 예, 예. 이제 이 부분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한덕수 15년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아직까지는 구형이긴 합니다만, 네. 이것이 저는 역사적인 무게가 상당하다라는 판단을 역사적인 합니다. 지금 장면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네. 1년 동안의 수사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오늘 방금 이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형이 시작됐습니다. 네. 특검의 구형이 그거하고 추경호 체포동의안까지 오늘 통과가 됐고.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녹화일 시간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막 진행이 됐고요.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찬성 172표, 찬성 예. 172표, 반대 4표, 반대 4표, 예, 그 다음에 무효 2표, 무효 2표. 기권 2표. 이거 뭐 종류별로 다 나온 것 같아. 그래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투표해야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반대가 네. 지금 누구냐 개혁신당 3명 말고 그러면 약 5명의 무효 반대 기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과 범진보 야당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5표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개혁신당 3명이야 뭐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네. 표결에 참여해 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주영, 천하람, 이준석 3명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5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반대 4표 중에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 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기권 둘이, 무효 둘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100% 민주당 표입니다. 그럴까요? 예. 이게 뭐 무기명이었을 거예요. 진보당하고 이쪽은 전혀 사회민주당은 반대나 기권이나 이런 걸로 장난칠 여유가 없는 아니요, 데죠. 근데 저는 모르겠는 게 저번에 이제 진보당이었죠. 예. 진보당에서는 사실 정당 해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라는 부분 이제 알려드리면서 예.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제 막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의총을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일주일 남았던 계엄 1주년이 일주일 남은 앞에 계엄 해제를 결의한 그때처럼 결연한 마음으로 이제 사법개혁안 통과시키겠다라고 예.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내란 사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이 예. 적절한 것인가, 부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 정도의 무게인 값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것은 심지어는 재판부의 요청으로 되었단 말이죠. 네. 원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였는데 네. 재판부의 적극적인 이제 성명으로 이제 내란 임무 중요 임무 종사로 이제 공소장 변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어떤 혐의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한 구체적인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다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다음에 계엄 문건 사전 인지 및 결제 라인 참여 의혹, 그리고 비상계엄 정당화에 필요한 문서 보고 체계 참여 여부.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이 사후적으로 이제 뭐 계엄이 이제 불법 계엄인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공문서를 파기했다라든지 네, 그렇죠. 혹은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작성하려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그런 혐의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구형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결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탄코 없었다라고 말씀을 예. 하시면서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조봉암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아, 조봉암 선생님은 죄도 없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대통령에 나오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새벽 3시에 서류를 바꿔가지고 맞습니다. 경선으로 김문수를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경선으로 뽑힌 후보를 네, 새벽 뒤집으려고. 3시에 주저앉히고 새벽 3시에 당 게시판에 후보 교체 모집 공고를 올려가지고 새벽 4시에 클로즈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1인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놀라운 후보 교체 실력을 국민의힘 전체가 보여준 거예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는 좀 이진관 재판장이 굉장히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진관 재판장이 마지막 이제 결심 공판 전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라고 이례적인 입장 표명을 하시면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최선 다하고 있다 하고 이제 5초간 이제 정적을 하고 후에 일단 지켜보시라고 말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재판에 대해서 본인의 사명감을 굉장히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이 재판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노상원
개엄에 있던 수첩, 그다음에 여인형의 수첩, 아, 그 무당요. 그리고, 예. 무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을 살상하고 정치인의 정적들을 살상하고 어쨌든 이것이 단순히 계엄문을 선포하는 것 외에 굉장히 불법적이고 불법 구금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정황들이 지금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계엄 그 의결을 할 때 알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굉장히 폭력적인 그 상황과 이 계엄을 유지한 이후에 폭력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라도 사후적으로 이거 유효한 절차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인가? 네. 그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절차만 이제 유효하게 하려고 한 것인가? 이것은 그 계엄과 이제 내란의 중요한 그 어떤 고의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진관 재판장의 재판에서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그 어떤 행정 절차상의 그냥 방조 혐의로만 인식을 해서 오히려 재판장이 중요 임무 종사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미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는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안 했어요. 맞습니다. 한덕수가 안 하니까 뒤에 후임자인 최상목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간을 거쳐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또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상목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을 때에 누설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의 행정부의 비밀을 누설했던 사람들을 최강욱 변호사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누설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지가 구린 구석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내란 지는 다 알고 있었는 거라. 그렇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이런 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요, 하루 만에 실수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이것이 저는 그 4월 4일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굉장히 사회가 불안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이제 노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었던 것은 뭐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태들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하루의 그 짧은 몇 시간 동안의 계엄 해제를 동의를 하고 그 절차에 이제 조력함으로써 네네. 이 불법 계엄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라 그 심지어는 한 황교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때 탄핵 이후에 이제 사실상 그 황교안 대표는 대선 관리는 잘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황교안조차도 대선 관리라든지 자기가 대선 후보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그런 이제 과정에서 권한 대행으로서 그 헌법적인 절차를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그리고 그 뭐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3특검 계속 거부권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알박기 인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윤어게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혀 어떤 그 비판이나 사회 불안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더 나가서 이런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은 대권 후보까지 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나는 그때 그 한덕수 옆에 그 자리하고 있던 김기흥이라는 그 인류학과 나온 그게 있잖아. 모르겠어요. 저 연수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네. 근데 지금 대변인 하는 사람. 네. 난 그 사람 옆에서 이러고 있던 거 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하고 동갑이거든. 아, 그러셨군요. 정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왜
이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불법성, 그리고 불법적인 이 고의나 이런 사회 불안의 그 고의성을 왜 이렇게 짧게 판단했는가라는 예.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계속 뭐 국회 청문회라든지 헌법재판소의 뭐 증인신문이라든이 혹은 자신의 탄핵 절차에서도 예. 위증을 했다고 자기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이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비극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개인은 우리 조성은 작가님은 비극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석 달 전만 해도 이 사람이 밥 먹으면서 저 가수 오윤혜 씨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허위사실 유포라고. 네, 근데 결국에 허위사실이었느냐? 어느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찰에서 어떻게 했나요? 검찰 불송치. 이거는 기소할 가치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 한덕수예요. 결국에는 하라는 대선 관리도 안 하고 뭐 미국과의 뭐 어떤 미국 통이다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협상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뭐냐면 오윤혜 씨를 어떻게 하면 감옥에 넣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극성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비극이죠. 국가적 비극이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비극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달을 위해서 모든 그 절차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그리고 심지어 폭력성이 있었던 그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영달을 위해서 모든 그 불법성을 다 이제 인지를 하고도 그 절차를 계속 이제 유효화시키려고 했던 저 국무총리가 76살까지 그 국무총리 2번 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뭐 사무치는 절망감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들이 바라봤던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떤 얼굴이었길래 그렇게 형편이 없었나. 저는 너무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이제 있었다는 것이 사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너무너무 비극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비극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판은 이제 구형에서 이제 1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많은 이제 그 정치권이나 여기서는 충격적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뭐 조국 대표나 이제 정경심 그러니까 정경심 어떻게 보면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 등으로 7년 구형을 4년. 7년을 구형받고 4년을 판결받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표창장 2번 하면 내란하는 거랑 같냐? 내란 중요 14년이네. 내란 그렇죠. 중요 임무 종사는 이제 그 표창장 2개와 같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망이네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끝까지 지켜봐 달라라고 했는데 구형은 15년이었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는 이것이 앞으로의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판결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보다 이진관 판사가 더 세게 내릴 거다. 왜? 직위원에 대한 본보기. 전 세계에서 첫 번째 판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내란에 대한 첫 번째 판결 케이스입니다. 네. 그거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징역 한 30년 정도 때리지 않겠나. 저는 20년 정도 봅니다. 한 20년이나 30년이나 우리 한덕수가 20년 살고 나면 96살이 나오네요. 네. 자, 이게 1심에서 보통 우리가 재판이 이렇습니다. 1심에서 15년이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2심에도 15년이 될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최대해서 12년까지로 보고.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거를 확정 판결이든가 아니면은 한 10년 정도로 깎든가. 그러면은 10년 정도 하게 될 것 같으면 한 다음 정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다음 정권에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국민들이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의 구형량이 너무 약하다. 징역 30년 정도는 구형을 해야 3심까지 갔을 때 또 한 15년 정도로 되지 않겠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진관 판사가 15년을 특검에서 구형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죠. 이례적입니다. 네. 이거는 구형량보다 더 많이 지금 대장동에서 구형량보다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유동규에게 3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유동규한테 면목이 안 서잖아요. 그냥 유동규가 정치검찰에 대한 모든 걸 풀어버릴까봐 7,400억을 항소 포기한 게 안 된다 하고 18개 박재혁 판사뿐만 아니라 공봉숙 판사, 공봉숙 검사,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까지 전부 다 나서가지고 안 된다 하다가 지금 평검사로 강등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대대적인 저쪽 국민의힘 쪽을 찍은 제가 뭐 속으로 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직들의 어떤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네. 징역 한 20년에서 25년, 제 기분 같으면 한 30년 때려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그 법리 구성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삼각편대죠. 대통령실과 군과 그리고 뭐 군 혹은 검찰과 그리고 이제 내각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협력을 해야 그 불법 계엄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군사 행위를 할 수 없었다? 내지는 군사 뭐 살상 계획이나 이제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국무회의에서의 이 절차를 너무 가볍게 보는 느낌이에요. 내란 특검이.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참 너무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라도 15년 구형을 했고 15년 정도가 나오고 혹은 그거보다 우리가 이진관 판사에게 기대했던 모습보다 또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10년 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걸로 사실 5.18 민주항쟁에서의 그 학살 사건에서 국민들과 역사는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번 내란에서 만약에 경한 처벌이 나오면 그것도 이 윤석열 주변부 사람들이 또 학습을 할 거예요. 네. 계엄할 만하네. 할만하네. 싸게 끊어주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은 아니더라도 저는 윤석열 구형도 이제 좀 강력하게 되길 바라지만 윤석열이 설령 사형 선고가 나왔다고 하면 저는 이게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다다음 정권 재창출 모를 일이잖아요. 그럼 다다음 15년 뒤에 윤석열이 나와요. 혹은 그렇게 돼서 다 복권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저는 15년 안에 지금 44년 만에 계엄이라고 했지만 15년 안에 저는 또 불법 계엄이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역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949년도 6월 6일 날에 이승만 이라는 사람이 모조리 폭력적으로 분쇄해버렸던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모두 살아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첫 단추가 잘못 깨면은 다시 풀고 다시 채우면 되지만 첫 단추를 완전히 이 밑에다가 달아버린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간 거를 87년도에 국민들이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되돌리기까지 정말 무려 한 37년 동안 온 국민들과 시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이게 조금 바로 잡힌 거야. 그것마저도 어떻게 돼?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삼당합당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민자당을 만들어버림으로써 이게 사실상 물 건너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또 바로 잡은 게
그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또 바로잡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잡았지만은 그다음 이명박근혜가 다시 등장하면서 또 뒤틀린 거를 맞습니다. 이번에는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다시 바로잡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아, 저도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했는데 또 다시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진짜 맞는가 보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또 다시 윤석열이 또 정권을 잡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이게 요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또 다시 15년 안에 또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검찰개혁, 권력개혁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네. 외교 이런 것들 잘하고 있다. 시장 경제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권력개혁을 하지 못하면 저는 결국은 다 좌절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사실 검찰개혁하고 있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오시자마자 순방 갔다 오자마자 그 검찰의 집단 퇴정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런 것들 감찰을 수사 이제 지시를 하라 뭐 이런 예. 것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장관이 해야지 왜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합니까? 그 장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뭡니까? 아, 도대체?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러고 넘어가고 저번에 관봉권 띠지 사건도 그렇고 저는 아유, 사실 아니 오선 의원쯤 되면 원래 그렇습니까? 그러고요.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녹화일 기준으로요. 그 내란 그 재판 특검도 있지만 지금 패스트 트랙 있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예. 뭐 송원석 등 예. 이제 27명에 대한 이제 재판들이 이제 그 패스트 트랙에서 이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아직 7시간 남았어요. 지금 그 시간이 7시간 남았는데 예. 검찰은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들 네네. 기준으로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형한 것보다 낮게 나왔잖아. 자기들이 연판장 돌리고 했을 때는 왜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왜 또 항소 포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은 자기가 구형인 것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건데 여기는 구형인 것보다 낮게 나왔으면 항소를 해야죠. 근데 왜 안 해? 아니 그리고 무슨 대검 예교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하고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근데 저한테 그 1년 6개월인가? 구형을 해서 1년이 이제 그 나왔었는데 그것도 항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말고는 이제 그 뭐 항소 포기나 이런 그 검사들이 저런 그 잘못된 것들 하나도 바로 잡지 않는 것이 네.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장관입니까? 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에서 예. 그 사안을 직접 찍으러 들어갔던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징역을 구형을 했어요, 검찰이. 음. 오히려 그 서부지법 폭동들이 어떤 식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그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찍어왔던 그 감독까지도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냅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뉴스타파라든지 여러 언론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 여러분 이준석 어떻게 그 나경원 예. 패스트트랙을 항소 포기를 하게끔 그냥 둡니까? 그거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의지겠죠. 예. 그 이준석 의원이 있잖아요. 네. 대선 3차 토론에서 전 젓가락 국민을 발언. 경악하게 말했던 젓가락 발언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경찰에서 검찰에 불송치했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법률이 그 있고 자 일반 국민들이 어디 나가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건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정치인이라고 뭐라 정치인이라면 더 과중하게 물리야지. 더 주의를 시켜야지.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올리지도 않았어요. 검찰 징계, 검사 징계, 증거인멸했던 점사 징계는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여러 내란 재판도 보고 있지만 검찰 개혁이나 여러 권력 개혁들 하나도 지금 되지 않고 내란 특별 재판부도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겨우 예. 사람들이 이제 분노할 시점이 되니까 겨우 한다 안 한다 이런 정도가 왔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아, 흉내. 네, 건들 내라면서 건들 국민의 명령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설왕설래 없이 하겠다. 그게 언젠데 이제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1심 공판이 결심 공판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그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1심에서 한 걸 그대로 다 바꿔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다 한다고요. 아휴. 저는 그래서 내란 2심 재판부입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네. 내란 2심 재판부. 2심 재판부. 근데 그것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중간에 만들어졌던 그 재판부가 대법원까지 갔을 때 어떤 정도로 그 설득력이 있을지 법적으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란 특검 드디어 김건희 대검찰청 대법원을 수사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이요. 김건희 박성재 간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부정청탁 정황 포착이 돼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가 지 말 맞다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아마 네. 읽은 문자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겠지만 네. 아마 박성재 장관이 읽은 그 문자의 느낌대로라면 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정숙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한 거는 김혜경에 대한 거는 왜 안 해? 이거 있죠. 아마 이랬을 걸. 김정숙이나 김혜경에 대한 거는 왜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김정숙 여사.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 김혜경 여사. 네. 그죠? 아니 뭐 김정숙이나 김혜경 이러지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왜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느냐라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네. 아니 한동훈 말 맞다나 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문자로 조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진짜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성재 그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 중에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 그리고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해당 검사들의 인사에 대해서 이제 손을 쓰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박성재 장관은 이제 김건희 수사 무마용 이제 검찰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수사 보고서까지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라가 아니죠. 지금 이게 검찰 농단이죠.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김건희 박성재 문자를 두고 이제 검찰 농단 본격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검찰 지휘부가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까지도 이제 손을 댔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한 말대로라면 제가 국민의 지지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어떤 점이 모자라는가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답니다. 윤석열이가 국어사전을 논할 자격이 됩니까? 네, 드디어 우리 임태훈 소장님 오셨어요. 박수. 네, 저희 내란 특검 오늘 네. 고발인 조사 받느라고 네, 조희대 천대엽에 대한 네. 정식 고발인 조사가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 네, 그래서 오늘 조희대, 천대엽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내란 당시에 어떤 그 개입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오셨죠. 정확하게요. 네. 그 계엄 이후 그 재판 사무를 그 사법권을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부존재 세건, 비공개 세건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고발했고 당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채널 A에
그 대법원 관계자가 사법권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 속보가 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진술이 갈수록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실상 아무 입장의 표명 없다가 갈수록 많이 많아져요. 근데 저희한테는 분명히 긴급 간부회의 자료가 없다라고 부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특검에는 뭘 낸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보공개청법을 위반한 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대법원이 갈수록 죄를 쌓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저는 저는 이제 오늘 조사에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날라오시지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 네. 계속 거짓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상세하게 네. 특검의 조사에 이제 네. 다녀오셨군요. 다녀왔고 네. 9시 반에 들어가서 네. 거의 5시에 끝났으니까 네. 점심 시간 1시간 반 빼고는 네. 계속 와. 저희는 사실은 1시까지 하고 점심 안 먹고 1시까지 하고 마칠 계획이었어요. 네. 뭐 이렇게 말이 짜들어 많이 안 물어볼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형식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특검이 하루 전날 전화 와서 좀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걸 봤을 땐 대법원에서 답변서가 왔구나. 네. 질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를 빨리 내일 그냥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배치가 돼서 오늘 좀 빨리 마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 특검 이제 네. 말씀 주셨던 그 대법원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는 아니나 지금 이제 그 특검보께서 이제 오늘 브리핑을 하셨어요. 이제 네. 조사를 받는 그 시간에 네. 그 브리핑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대법원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새벽에 긴급 회의를 연 이유와 그 회의 내용을 묻는 등의 이제 그 질의서를 법원 행정처에 전달을 했고요. 근데 이제 법원 행정처가 답변이 온 겁니다. 어떻게 왔느냐? 회의 당시 계엄에 공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냥 파악하는 자리였다. 아니 저희한테는 부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 네. 그리고 그 안건, 논의 과정, 토의 안건 등등등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종료 시간 해서 저희가 문건을 이 적시에서 다 하나씩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부존재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회신이 왔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없는 문건을 지금 만들어내가지고 특검에다가 허위 답변서를 한 건지. 완전히 그거네요. 그렇죠. 강희구 대통령 행정실장이 그거 계엄 문건 사후 작성. 네. 딱 그거구만. 네. 그러니까 저거. 이게 본인들이 사법권을 넘기려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지하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된 포고령이나 그 불법 계엄에 대한 판결들을 한 전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나와서 국정감사 등등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헌적이라고 판단돼서 위헌성 검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헌성 검토를 했다면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니까 잘 만들어서 내놓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논의한 걸 위헌성을 검토했으면요. 그러면 그거는 교과서적으로 남을 역사적 산물인데. 그렇죠. 대법원이 오히려 그쵸. 계엄을 막으려고 예, 했다라는 근데 그렇게 왜 못 내놓냐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위헌성 네. 검토를 했어요. 위헌성 검토했다는 걸 내놓으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계엄에 호응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엄사령부에서 계엄사령부 설치됐으니까 계엄사령부에서 전화가 계속 와요. 네. 빨리 파견하라고. 판사들. 아니, 그러니까 이 계엄 재판을 해야 되니까 네. 계엄법에 따라서 군사법원 포고령 위반자들을
법원 행정처장을 계엄사령관이 지휘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이대가 지휘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 대법원장으로서의 그 지휘권이 지휘권이 없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실되거나 또는 양분되는 거라서 이 자기 권한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독촉 전화를 5통인가 6통인가 받았더라고.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전화 와. 빨리 그러면 왜 대법원에다가 대법원에다가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이런 그래서 것들 해양경찰청은 파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독촉 전화를 계속 하는데 명시적 거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런 거는 우리한테 문건으로 보내라고 한다던가 또는 우리는 회의를 했더니 위헌성이 있네 못 가라고 하고 공문을 보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네. 문건으로. 그러니까 다 거짓말의 개연성이 높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촉 하나는 끝내 주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지 그 이상한 것을 잘 포착을 하시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럼 빨리 입장 표명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각 언론사에 나온 법원 관계자의 말이 사법권을 이양하려고 한다, 넘기려고 한다. 근데 그게 이미 보도가 이거는 이제 됐잖아요.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단 부정하죠. 한 번도 정정 보도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정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들 관계자로 인용해서 속보와 메이저 언론인 중앙일보, TV조선, 채널A에 보도가 다 됐는데 이 메이저 언론인 중앙일보에 대한 대응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맞다는 거지. 맞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정정보도 신청을 하려면 사실관계 언론중재위원회에 다퉈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짜지지. 거기 판사들도 일부 와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부장판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7일입니다. 자, 11월 27일. 다음 주면 다음 주에요. 일주일 남았어요. 1주년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1주년을 꼭 붙여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계엄 1년입니다. 네, 1년. 자,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이제 통신 기록이 없어지죠. 없어지기 네.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조이대 대법원장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카톡 많이 안 하고 문자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그러면은 본인이 몇 시에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조은석 특검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란 그렇죠. 특검이. 저는 이번 주는 사실 통신영장 다 받아놔야 된다고 봐요. 통신영장뿐만 아니라 이 실무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부회의에 참석한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차장 등 주요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그의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그러니까 통신 압수수색영장을 통신 자료로 확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렌식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통신기기 변경했는지 이런 거 확인해봐야 돼요. 다 확인해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핸드폰을 그 시기에 바꿨느냐. 왜냐하면 직위원은 지금 뭐 6번 유심칩 갈아끼고 난리가 나잖아. 그때 무슨 샤오미폰이었나요? 네. 그 새벽에 공작포. 가라. 레드. 그 뭐야 할인 행사할 때. 할인 행사할 때, 그때 이제 그 핸드폰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즉시 핸드폰을 변경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을 유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가 막히게, 네. 또 놓치는 부분 없이 네. 고발을 하셨고, 네. 오늘 고발 조사를 마치자마자 거의 이제 그 총알택시 타고 오셨다고요? 총알택시가 아니라 거의 뭐 제 차로 빨리 막. 아,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요, 어떤 식이냐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서 서로 전화를 얘기하다가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 그래서 궁뎅이 무거운 사람들이 12시 40분에 행정처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등장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12시 40분. 네, 12시 40분. 12시 50분에 법원 행정처장이 옵니다. 네. 그 사이에 계엄사에서 전화와. 아. 00시
1분인가 2분인가 3분인가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00시 하여튼 40분과 50분 사이에 네. 계엄 사령부에서 전화가 옵니까? 빨리 사람 보내줘라고. 네. 예. 그러면은 사실 그 계엄 해제 의결이 거의 1시 조금 지나서 네, 이제 네, 되었었기 네, 네. 때문에 네. 정말 그들에게는 긴박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정확하게는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까지 막 그 전화로 막 논의하다가 야 다 모여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40분에 오고 처장이 50분에 와요. 그러면은 차장이랑 그 주요 간부들은 이미 빨리 와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화로 막 보고를 받았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고 회의 참석 전이라도 네. 그리고 새벽 2시 넘어서까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엄은 1시에 해제됐는데 그럼 입장을 사법부가 밝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해제를 입법부에서 했으니까. 계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령은 유효하지 않다. 무효인. 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으니 즉각적으로 이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 공포해야 된다라는 게 사법부 입장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그 다음 날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새벽 6시에 법원 행정망에다가 천대엽이 글을 올려. 글 올렸나요? 네. 어떤 글을 올렸나요? 제가 지금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되는데요. 애매하게 애둘러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라는 것도 없어. 불법이란 말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얘기를.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갈수록 진술이 이상해지는 그렇죠. 결과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관 회의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당일날요? 그러니까 당일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소부에 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상고심을 갑자기 그 한 달 만에 전원 합의체 올렸잖아요. 바꿨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식이면 이 중요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저 대법관님들 좀 모여봅시다. 이게 우리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좀 전압 비슷하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대법관들 모아놓고는 의견이 딱 보면 이거 위헌적입니다. 위헌. 자, 오늘 우리가 대법원장 주재하에 대법관들이 전원해서 회의를 해봤더니 이게 계엄령과 계엄 포고문은 위헌이다. 명백하죠, 사실. 1조부터. 명백하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들이 쭉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위법하니 즉각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법부의 수장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 수호의 3대, 4대, 5대 수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하는 순간 그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작위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때부터 내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법부 독립을 이재명한테는 계속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거예요? 네. 왜 사법부 독립을 자꾸 핑계 삼아서? 그 나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발은 내가 했다고. 나한테 물으라. 왜 사법부 독립을 네. 자꾸 조희대 본인이 지가 지 입으로 사법부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나는 국회에 안 나갑니다. 자꾸 그래 얘기를 해. 아니 저는요. 사법부가 독립돼서 국회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사법부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감시받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는 대법원이야 감시당하기 싫어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이 좋던 이당이 좋던 간에 양당 간에 3당 간에 4당 간에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죠. 평가받고 선택받고 버림받기도 하고 이런 건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기도 하고 뭐 정권 연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같은 당이 되기도 하는데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이게 시민의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본인들은 시민의 선택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위임받은 권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층 두터운 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인사권도 독립적으로 그렇죠. 자기들 틀어지고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사법부에게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권력 감시 기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이 아니라 외압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시켜놓고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사법불신을 초래한 건 본인들이고 맞습니다. 서부지법이 다 깨지고 판사가 살해당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담화문 한 장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사람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시려면 그날 새벽에 적어도 목 걸고 1시 했어야죠. 1시 30분에는 담화문이 나와야 돼.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눈치도 안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1시 반에 사실 그렇게 군인들이 막는데도 아득바득 그 의원들이랑 좀 눈치 보는 것 같던데 우리 눈치를. 우리 그 눈치 보시겠죠. 우리 근데 보는데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아득바득 그 담장 넘어가지고 계엄 해제를 하면 이거는 이쪽이다. 해제 쪽이고 정권 교체가 되는구나. 그때 눈치를 못 챘다라는 것이. 못 챘지. 왜냐하면 대법원에는 경찰이 군대가 안 갔잖아요. 그냥 본인도 담장을 한번 넘어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거기는 담장을 넘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저는 대통령 관저 바로 담 사이 두고 대법원장 관저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요? 모르셨어 그거? 지금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잘 제가 모르죠. 설명드릴게요. 이게 한남동 공간이 이렇게 한남초등학교를 끼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한남초등학교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 담장 사이에 대법원장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공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서로 무슨 전화를 했는지 이런 것도 윤석열하고 통화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럼 현실적인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거 1년이 돼가면 저도 그 통신영장 안 나오는 1년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도 이제 그 수사를 더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통신영장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영장 전담 판사 4명이 네. 거의 조희대의 호위무사처럼 4인방이 맞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칼질을 엄청 해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 특히 통신 영장 신청이라던가 네.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한 건 내란 특검이 기각되면 즉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들을 탄핵시켜야 되니까. 탄핵시켜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이 됐던 네. 통신영장 영장이 됐던 간에 이와 관련돼서 영장을 기각하는 한 줄이라도 줄을 그어버리면 네.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 정지를 6개월 시켜놔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지 영장 판사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희대가 또 이제 보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저 느낌이에요. 저 느낌인데 저도 이제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특검 수사 진행하는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갑자기 그 특검보가 그 대법원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알렸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 급하게 우리 이제 군인인권센터 우리 소장님한테 이제 빨리 좀 그 조사가 필요하다. 고발인 조사.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필요해서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영장을 신청을 해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군인권센터가 네. 많은 정보를 갖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저희가 한 대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대법원에다가 질의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전략 꼼꼼히 해서 짜고. 전략을 짜서 그 비공개 처분이 나더라도 또는 부전제 청구 그 처분이 나더라도 그 문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문서가 없더라도 존재했을 해이의 가능성을 다 쪼개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알기 쉽게 6개 정도 정보공개 청구했어요라고 하지만 이 하나의 긴급 간부 회의도 되게 쪼개서 냈어요. 쪼개서. 되게 뭉뚱그려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정보공개 없어요. 청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쪼개서 정확하게 찔러서 하나라도 거짓말하면 허위 공문서,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법 위반으로 걸려고 저희가
살라미로 쪼개서 냈습니다. 그렇기 그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 안 해요. 공수처 아니에요. 우리 내란 특검에 냈어. 아 그래요? 내란 특검이 냈기 때문에 네. 내란 특검이 네. 회신한 것이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되면 네. 그게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있지 않으면 국수본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에 또 우리 사무실에 달인이 있어요. 그 달인이 정보공개 청구 센터, 인재 양성소. 정보공개 센터하고 협업을 많이 했어요. 네. 정보공개 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사법 감시하는 데 있는데 그 단체 활동가들하고 오랫동안 사무실이 좀 지금 멀어졌지만 가까이서 네. 저희가 그 굉장히 군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의 노하우를 함께 그 연대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살라미 전법을 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방부가요, 이제 이 개헌버스, 이제 사실 개헌버스를 가장 먼저 알렸던 분이 어떻게 보면 또 여기 계신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개헌버스에 탔다, 저 사람 승진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개헌버스 탑승자 명단을 저희가 공개했죠.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사람들이 개헌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가 없다가 네. 국회 법사에 가셔서도 그렇고 그놈의 버스 탔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육군참모총장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준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날 밤 내란버스를 탑승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자기가 계엄사령부 법무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럼 계엄 재판 모두를 관장하게 되는데 이거 위헌 위법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계엄사령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지휘 조언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도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처분한 건 그렇죠. 혐의 적용을 잘못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지금 기사 제목이 국방부 개헌버스 탑승자에 대해서 첫 징계를 했다. 그래서 준장, 소장 등 이제 인사서 줄줄이 낙마하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그 개헌버스 탑승자 첫 징계라고 하면서 육군본부 법무실장 근신 10일입니다. 근신 10일 이거 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신 10일 마지막 말년 휴가 아닙니까? 네. 벽 보고 서 있어 뭐 이런 건데 그 최근에 군인권센터가 군무원 그 머리 긴 군무원에 대해서 감봉 3개월 처분된 것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머리 길었다고 감봉을 감봉 시켜? 3개월에 머리 길었다고 감봉 3개월인데 네. 개헌버스 탄 게 개헌버스 근신 타고 10일 그리고 그 장난하나. 그 저기 뭐야 그거 얘기를 해야죠. 그 계엄사령관에게 이거 불법이다 얘기를 해야 돼. 의무가 있는 자가 근신 10일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중징계해야 돼요. 파면 해임을 시키는 그렇죠.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무총리 총괄 TF랑 각 부처에서 지금 TF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때 네. 제가 또 하나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국무총리 산하 이제 헌법 존중 TF라고 하죠. 저는 여전히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기 거기 자문위원으로 네. 위촉 받았는데 위촉 받으셨습니다. 네. 아니 박수를. 곧 개헌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개헌버스 탑승자 걸렀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그 톡을 보내줬어요. 국무총리실하고 네. 육군본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네.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땡땡 준장 네. 징계 처분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왜 이제 승인을 받았냐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땡땡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 간로역의 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오, 박수.
근데 진짜 어저께 아유, 하루 그러니까 종일 이거 이게 너무 이와 함께 네.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김땡땡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징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해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맞죠. 11월 3일, 10일에 이분은 나가잖아요. 병과장 임기 만료로 와서 전역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군인사법이. 그 기본 병과가 있고 특수 병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병과 사람은 여기 방첩사령관을 하다가 방첩사 뭐 부사령관 하다가 저기 어디 군단 부군단장 부사단장 보내도 되는데 이 사람은 특수 병과이기 때문에 수평 이동을 해야 돼요. 수평 이동.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스타니까 갈 수 있는데 김동혁이 하던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거긴 영전하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 이미 직무 배제당했어. 거길 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3일 내에 빨리 징계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30일 날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네. 징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명예 전역을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잘렸어요. 처음에. 그거는... 처음에 명예 전역 신청한 거는 까였고 까였어. 까인 이후에 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누가 하냐면요. 같은 군 법무관들이 감사관실하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감사관실에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이따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내란 세력을 도와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그 빨리 뭔가 네. 이렇게 그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걸 너무 느껴요. 그래서 김 총리는 김땡땡 준장은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네.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당부하였다라고 한 거죠. 정말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이제 뭐 안규백 장관이 징계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순방 중이신데 네. 그 뭐 오늘 그 보니까 국방부는 이제 벌집 쑤셔놓은 듯이 네,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국방부 출입기자단도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왜냐하면 그 제가 수요일 밤인가 화요일 밤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분이 싸해서 여기 촉이야, 촉. 기분이 싸해서 네. MBC 기자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어요. JTBC 기자들하고 쭉 전화를 돌려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내란버스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각 TF에서 논의가 될 건데 그 궁금해진 거예요. 그쵸. 갑자기 그날 밤에 퇴근하고 그래서 저 전화했더니 징계했다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근신 11년.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황당. 허거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니 이게 그거 그때 안 물었으면은 전혀 몰랐을 그래서 뻔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10일이 나올 수 있지라고 이제 하고는 그럼 징계 벌목이 뭐냐? 징계를 뭘로 했냐라고 그쵸. 하니까 군인 복무 기본법 야 그런 건 내가 처음 들어봤다. 군인 징계 양정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확인을 안 해준대. 그러니까 징계 처분서는 개인에게 통보되는 거라서 개인 비위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 줄 수 없고 사생활 침해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아니 이거 다 모르셨나 그랬더니 10일 전쯤에 10일 전 일주일 전쯤인가가 근신 10일 처분이 났다는 소문은 돌았대.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징계권자인 장관께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안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루밍이 된 거야.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출입 기자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냥 쓰면 돼. 10일 처분이 났고 장관 사인을 앞두고 있어서 이대로면 10일 처분 받고 전역한다.
난 그렇게-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사인 안 했겠지. 안 하니까 뭐 잘 모르는 장관이 그래 그러고는 사인을 하고는 해외 순방 가고 임태원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항상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싸해서 어. 왜냐하면 장군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장군 진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소장하고 준장에 대한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별자리 TO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사람들을 정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병과장들은 11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12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임명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벌써 충분히 나와야 되는, 공론화돼야 되는 사실상 인사들 문제가 굉장히 문제였지 않습니까? 벌써 저번 법사위 다녀오신 것도 거의 한 달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이제 들통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전혀 업데이트가 이제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날 때가 됐는데 안 났기 때문에 쎄한 느낌이 들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상한 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듬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렇죠. 더듬이. 네, 더듬이. 레이더 더듬이 이렇게. 김건희는 그런 거 신기라 그러던데. 신기. 신기. 더 더듬이. 네. 그래서 저는 근데 하여튼 그런 촉이 발동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고생하셨습니다. 건 네. 징계 의뢰서를 왜냐하면 징계 처분서를 못 봤으니까 그 저희가 징계 혐의를 다 긁어가지고 징계 의뢰서를 만들어서 어제 국방부에 우리 방혜린 지난번 네. 출연한 방혜린 국방감시관 오늘 같이 출석했고요. 그 옆에 계신 거 봤어요. 내란 재판 네. 전담하는 네. 그러니까 네. 방혜린 팀장이 정말 막 아둥바둥 써가지고 오후 3시 반에 갖다 냈어요. 네. 기자 한 명 나왔어. 카메라 기자. MBC만. 그러니까 이건 출입 기자들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거 다 출입 기자들은 그 최대 관심사가 이제 연말에 아니 뭐 그런 건 나는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네. 무슨 대도 않은 막 뭐 내라 체육대회. 뭐 이렇게 헌법소 TF가 네. 뭐 공무원들을 뭐 군기 잡으려고 한다, 뭐 투서가 난무한다, 뭐 공직사회가 뭐 숙청하려고 한다. 천만에 만만해. 그냥 총리께서 3번 얘기하셨어요. 네. 절제되게 해야 된다. 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그냥 다 증거는 흩어져 있고 다 흘렸어. 그걸 주워 담으면 돼요. 확인하면서. 그렇죠. 그날 내란의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다 기록에 끓여 있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공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공직사회 전체를 가지고 군기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거는 내란범들이 본인이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나서도 뻔뻔하게 예를 들면 마포경찰서장입니다. 뻔뻔하게 본인이 그 개엄날 밤에 8기동 단장이 출동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김기현 변호사가 이거 당신 내란에 가담하는가 그랬더니 가담한 거라고 뭐 하세요 뭐 이러고는 가담했습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고소를 했어요. 김기현 변호사를. 그렇더라고요. 김기현 변호사 아까 정신병에서 잠깐 만나고 왔거든. 그랬군요. 열이 엄청 받아 있더라고. 네. 그래서 곧 잡혀갈 것 같다. 왜냐하면 57명의 저희가 고발인 중에 피의자로 입건되셨어.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조은석 특검이 네. 조이대를 수사하는데 좀 수사력이 딸려서 그렇지. 그 나중에 여기는 저는 국수본이 잡아갈 수 있어요. 저 김환기라는 마포 경찰서장 이름도 나 기억 안 나. 아니, 우리 관내에 있어. 그렇군요. 주소 같네. 마포 경찰서장이 김규현 변호사를 고소한 거는 이건 마치 한덕수가 오윤혜 씨를 고소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본인이 창피한지 모르는 거야. 창피한 줄도 그러니까요. 모르고 창피한지 말이지. 모르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말도 아닌 소리야. 저희가 재판을 좀 가서 모니터링 하는데 그 기동대장 한 명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놨어. 그러니까 끝장이야 이미. 이미 그거 다 사실관계.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이미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서 써놨기 때문에 김기현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명예훼손한 게 아니에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겠지. 네. 근데 명예훼손인가요? 범죄 명예훼손이 신고인데. 아니죠. 공익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포경찰서장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마포경찰서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입장문을 팝업창에 올려놔. 기가 차. 대단하네. 그리고 마포경찰서 출입기자들이 저희가 재판에서 현출한 기록을 다들 보도자료 보세요? 냈는데 한 줄도 안 써.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마사지를 잘해놨군요. 마포경찰서장이 경찰청 대변인 출신이라서 기자단을 아주 잘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단한테 화냈어요. 네. 방 빼라고. 마포경찰서에서 방 빼라고. 니네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입기자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력하고 자꾸 유착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그 법원 가면 가장 꼴보기 싫은 지 뭔지 아세요? 내란 재판 가면 네. 가장 꼴보기 싫은 장면이 직위원이 연병천병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법원 출입 기자들이 슬리퍼 신고 법정에 들어오는 게 더 꼴보기 싫어. 슬리퍼 신고. 저는 그거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판사도 슬리퍼 신고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거기 법정은 아무도 슬리퍼 신으면 안 돼. 근데 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여기가 직장이라는 법원 직원이라는 소리가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김만배가 옛날에 법조 출입기자였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죠? 슬리퍼 신고 막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출입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내 나와 말이야 이런 뭐라 느낌인 하는지 알아요, 거죠. 저한테 뭐라고? 그게 뭐가 문제니? 자기는 그게 소장님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외부자적 시각에서 보는 거고 환경이 인식을 지배하고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본인이 동화됐다. 명예 법관이 된 거다. 착각하지 마라. 당신은 이 법관들과 사법부를 감시해야 될 책무가 있다. 아이고, 정신 검찰 차리시라고. 출입 기자 다 자기들이 부장검사인 줄 알잖아요. 뭐 미친 거지. 그때가 미친 거지. 근데 제가 오늘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검찰 출입기자 이런 쪽의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수사직에서 제외했을 때 그 발표를 오후 5시에 한 거예요. 네. 5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기자들이 5시에 한다고 안 뭘 한대요. 발표한다고 할지 몰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5시에 합니까? 5시에 하든 6시에 하든 내 마음이다 왜? 그러니까 전부 다 편의를 봐준다.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출입처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안 없어져야 되는 토론 이전에 기자들이 명심해야 될 건 보수직원, 진보직원 관계없이 뭐냐면 얻어내야 될 정보에 있어서의 취재 접근성 문제 때문에 출입처를 이용한다면 본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비타협적인 정신과 감시의 기능도 야성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언제나 경계를 하지 않으면 동화되기 쉽고 그거는 기자뿐만 아니라 공직에 출마하거나 공직자가 되는 사람들도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바뀌면 인식도 바뀌기 때문에 배경이 바뀌게 되면 본인이 올챙이 시절을 까먹기 때문에 그 권력에 도취되기 쉬워요. 그럴 때 통상적으로 윤석열처럼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경계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은 또 이렇게 쉽게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성 잃지 않으실 거죠? 안 잃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기자들한테 내가 이 말 하면서도 그 미안한 마음은 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전화하면 잔소리하니까. 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 맡겨놓은 듯이 왜 이건 확인 안 하세요? 왜 이건 취재 안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이제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방혜린 팀장님. 방혜린 팀장이나 김영남 사무국장은 친절하니까 저는 이제 불친절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안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시면서 네.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실 그 이제 거의 결심 공판, 이제 네. 한덕수 결심 공판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구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5년 징역. 15년 구형, 구형. 우리 재판 모니터링 간사님들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이제 뭐라고 보내? 보내왔는데 어제 너무 보면서 약간 뭐 우프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렇게 썼어요. 한덕수는 15년 구형 받고 착잡한지 휴정 중 나와서 변호인들이 달래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한덕수를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소심 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한덕수 최후 발언을 이제 보내줬는데 네네. 이렇게 했어요. 안 궁금하게 하시겠지만 혹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남겨드립니다. 저희 그 활동가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고 막 하고는 황망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끝까지 거짓말해요. 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사람이 결국에는 보여준 행동이에요. 사람이 행동으로 평가를 받는데 행동이 뭐냐고. 근데 너무 웃긴 건 저희 활동과 다른 한 명이 이 내란 재판이 동시에 많이 진행되니까 하루에 막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러더라고요. 한덕수 아까 잘만 걸어 다니던데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막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요 막 재판 4개 돌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국방관식팀이 한 명도 없어. 사무실에. 그러면은 다른 인권 침해 피해자들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로드가 지금 거의 심하고 지금 최상병 특검도 기소를 붙여서 다음 주 12월 4일부터 임성근 첫 재판이 진행돼요. 네, 이제 시작이죠.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질문이요. 그 주진우하고 임종덕은 임종덕 맞죠? 네. 그 국회의원이는 임종덕은 구속 안 돼요? 그 내가 특검이 안 돼 나한테 왜 물어? 아니 도대체 그 두 사람은 왜 빠져나? 아니 그 다음에 김태효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명현 특검 쳐들어갔어요. 예. 아니 김태효는 왜 건드리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쳐들어간 게 뭐냐면 이명현 특검이 지금 좀 안에서 검사들하고 군검사들이 반기를 들어서 그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과실치상 그러니까는 이제 물에 같이 떠내려갔다가 PTSD로 지금 힘들어하는 그 피해자 그 생존 해병의 PTSD 추가 진단서하고 그 심리 검사한 것들을 좀 이제 그 제출하기 위해서 제출할 겸해서 이제 면담을 좀 했는데요. 그 이런 겁니다. 거기 있는 검사들이 검난을 일으켰고 검찰청 페이지에 항의하면서 특히 이제 경찰이 직수한 사건을 공소유지 못하겠다고 배째는 거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종호 블랙펄 금융로비 의혹의 당사자에 대한 수사에 기소를 붙이면 공소유지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김건희하고 연결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사실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는 즉각 수사 방해로 체포해야 됩니다. 와. 근데 이제 이따오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얘기했어 매불쇼 나가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따오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박성재 그리고 누구죠 그 검찰청 심우정에 대한 도주 이종섭 호주 대사 도주를 도운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해제시킨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런종섭을 만들어. 근데 둘 기소 못 하겠다고 내가
잠시 이제 있는데 옆방에서 막 시끄럽더라고요. 특검이 잠깐 나갔어. 특검보 방에 문 꽝 닫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난 기소 못 한다고. 아, 저 그럼 가겠습니다. 이러고 막 쿵 닫고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개판이구나. 와. 아니군 건판이구나.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뭐 검이 개니까요. 네, 그래서 나는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튼 그래서 이거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너무 그리고 군검사들은 충격적이다. 군검사를 또 기소 안 하려고 그래. 연보현, 김민정은 이제 기소 그냥 붙였어요. 자기들이 가까운 그 라인들을 다 그치. 이제 살리려고 네, 하는군요. 그쵸.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 내용을 보니까 허위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VIP 경로는 망상이다. 망상이다. 계문서에 등장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허위 구속영장 청구를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 기소를 안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공소권 남용으로 군검사가 기소되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다음 불똥은 어디로 튈까요? 군 검사들한테. 검사들, 응. 대장동, 응. 그리고 대북송금. 응. 걔들한테 튈 걸 염려하니까 군검사랑 검찰이랑 짱 먹고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를 자꾸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기각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타자가 심우정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심우정으로 가기 전에 이거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박성재를 자꾸 근데 두 번이나 그거를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제가 걱정-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공소유지로 남는 검사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얘네들로 데려가야 될 것인가는 특검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마지막 그래서 검사들을 빨리 교체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 질문인데요.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특검을 2차로 이제 출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마무리 그 되는 얘기를 게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하셨죠. 네, 마무리 짓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제가 오늘 네. 그 내란 어떻게 특검 보세요?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저희를 이제 거긴 태그를 찍어줘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 나가는데 직원 그 수사관이 따라 나오면서 수사할 게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그 최상병 특검도 28일로 종료되지요. 맞어. 저희도 이제 12월 중순이면 종료인데 지금 너무 그 미진한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특검을 제2특검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필요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장담할 수도 없는 거라서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셔야죠 라는 얘기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가장 현실성 있는 거고 나머지 뭐 다시 또 특검을 연장하거나 또는 뭐 다시 구성하는 건 정치권에서 부담이 얘기해야 있죠. 되고 또 국민들의 어느 정도 중지가 또 모아져야 되는 맞습니다. 거라서 3특검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출발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검찰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기 밥상 걷어 차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가는 치러야죠. 근데 지금 민주공화국을 정성원 쑥대밭을 법무부 만들었는데. 장관이 하나도 안 치르시던데. 그거는 이제 업보를 다르게 본인이 받겠죠. 이제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당장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항소 포기했잖아요. 항소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야 하무라비 법전이다.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구나. 하지만 내가 엿먹어라.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거? 우리 총괄 TF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절제되고 품위 있고 그리고 단호하고. 헌법에 맞게끔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 그것은 시정작배나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는 절제되고 칼도 없어요. 칼도 없고 맨손이야. 그러니까는 헌법 전문을 보면서 품위 있게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을 만한 공고들을 마련해가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특검 근데 특검 이 진행 방향 어떻게 될까요? 저는
특검이 맞춰지면은 아마 12월 중에는 다 맞춰지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11월 28일 날에 다 끝난다고 보는데 제2 특검을 종합 특검이라는 걸 하나 출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직 출범도 안 한 상황에서 이제 그 내란 1년이 돼 가지고 다시 종합 특검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네. 저는 마약 그게- 수사 같은 건 시작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3특검 출범은 어느 정도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3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거부권 행사도 그 정도면 본인이 이제 이해 충돌이잖아요. 본인이 수사 외압했고 체포영장 청구도 지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있었는데 미진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언제까지 특검을 계속적으로 이걸 만들면 또 똑같아요. 뭐냐면 검찰이 파견 와서 또 깽판질 칠 거기 때문에 그 기소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그 절차에 따라서 좀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란 당시 그 국가수사본부에 그 홍제동 대공분실에 그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졌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 수사관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내란 특검에 파견돼 있어요. 제가 그 2번 조사 가서 복도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났을 때 완전 사기가 꺾였었거든요. 역적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고발인 조사 받으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번 기회에 검찰하고 다르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박정훈 대령 같은 그 군사경찰 수장이 해병대에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도 그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비판할 거 비판하자. 네. 그리고 저는 검찰도 빨리 정신 차리고 그래서 차릴까? 아닐 것 같은데 정신 빨리 좀 차렸으면 좋겠다. 지금 161명이 사직서를 냈다는데 네. 법률시장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한파예요. 나오면 한파예요. 찬밥 신세예요. 네. 저는 좀 똑똑하다면 공소청이 됐던 네. 간에 이것을 좀 몇 년을 해보고 경험을 쌓은 사람이 법률시장으로 나와야 소구력도 있다. 지금 나가면 과거 구제도를 경험한 것밖에 안 되기 없죠. 때문에 이 새로운 제도가 1년 뒤에 도입되면 너무 좋은 팁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찬바람이야. 너무 좋은 그러니까 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법률 시장에 대한 자본주의적 이해가 A씨 없는 하고 거예요. 이렇게 A씨 하고 아니, 나는 기회를 줬어 검사들에게. 예. 근데 아무튼 오늘 그 기회를 내란 특별재판부 받아먹어야 구하였습니다. 그건 자기 복이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많이 했고요. 저도 이제 특검이 계속 특검 사태를 지속하면 국민들도 많이 피로하고 그리고 사실 많은 국가 기관들이 업무 정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이름이 드디어 이제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어떤 그 설치에 관한 것도 이제 중지가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신을 차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하고 있지만 우리 임태훈 소장님의 말씀처럼 각 그 직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 내란 특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한덕수의 15년 구형 그리고 김건희 대검찰청 대법원의 내란 개입까지 수사 확대라는 주제로 잘 살펴봤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결과가 이제 국민들의 뜻과 어떤 그 열망대로 나오길 바라고요. 이제 벌써 일주일 남았습니다. 불법 계엄이 일주일 앞두고도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하루빨리 조금 더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 내란특별재판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